여러분은 평생 자식 위해 헌신한 부모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비싼 여행, 다 아닙니다. 그저 내 자식, 더 이상 찬바람 부는 세상에서 떨지 않고 따뜻한 아랫목에 등 한번 지지는 것. 그거 하나면 족하다고 하십니다. 화면 가득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안방이 보인다.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는 자식들이 어릴 적 쓰던 낡은 책상과 의자가 그대로 놓여 있다. 벽에는 빛바랜 흑백 결혼 사진과 아이들의 돌 사진, 대학 졸업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다. 그 사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한 남자의 뒷모습. 올해로 68, 박만수 씨다. 그의 어깨 위로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린다. 손에는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다. 통장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아들 장가미천이라고 쓰여 있다. 만수 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통장 돈으로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아들의 작은 동지를 지켜줄 수 있을까? 여보, 인삼차 다 됐어요. 나와서 한잔해요. 아내 순자 씨의 목소리에 만수 씨는 상념에서 깨어난다. 낡은 통장을 서랍 휩쓰기 다시 넣어두고 마루로 나선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마저 정겹다. 마루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 2개가 놓여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나라 걱정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순자 씨가 핀잔을 주듯 말하며 찻잔을 건넨다. 만수 씨는 멋쩍게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신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나라 걱정은 무슨 그냥 우리 아들 걱정이지. 성훈이, 걔가 뭐 잘 지내고 있잖아. 어엿한 대리님이고 싹싹하고 예쁜 아가씨도 만나고 있고. 그러게 말이야. 다 좋은데 집이 문제지. 집이. 요즘 뉴스만 틀면 집값, 전셋값 얘기뿐이니 원. 마음이 편칠 않아. 어이구, 이 양반아.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알아서 잘할 거요. 당신이나 건강 걱정이나 해요. 어제도 밤에 기침하더만. 순자 씨는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그녀의 눈빛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실 그녀 역시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며칠 전 며느리감이라며 아들이 데려온 아가씨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랐다. 저렇게 예쁜 아이에게 방 한 칸 제대로 못 얻어주면 어쩌나 덜컥겁이 났다. 그날 저녁 만수 씨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인 철물점 김 사장과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김 사장은 얼마 전 작은 딸을 시집 보냈다. 야, 박서방. 너도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 우리 성훈이도 내년이면 32 아니냐? 준비야 하고 있지. 근데 이게 내 맘대로 되나? 내가 모아둔 쌈짓돈이랑 퇴직금 일부 합쳐서 2억 정도는 어떻게 마련해놨는데 글쎄 이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야. 만수 씨의 목소리에 힘이 빠졌다. 김 사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막걸리를 들이켰다.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고 말고. 내가 우리 작은 딸 시집 보낼 때 전셋집 구해주느라 아주 등골이 휘었어. 서울은 무슨 경기도 외곽인데도 20평짜리 낡은 아파트 전세가 4억이 넘더라. 그것도 융자 잔뜩 낀 집이라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 4억.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열심히 벌면 방 한 칸은 얻을 수 있었는데 말이야. 옛날 얘기지. 지금은 달라.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2년 뒤, 그러니까 2026년에는 지금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야. 오늘 라디오에서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그러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가 씨가 말라서 전세 물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거래. 전세값은 또 수천만 원, 아니 억소리 나게 뛸 거고. 김 사장의 말은 비수처럼 만수 씨의 가슴에 꽂혔다. 2년 뒤, 딱 성훈이가 결혼을 생각하는 시점이었다.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던 그의 눈앞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 씨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골목 어귀,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선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그는 생각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가 이렇게 버거운 것이었나. 며칠 후 아들 성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저 성훈이에요. 주말에 여자친구랑 같이 한번 찾아뵐게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만수 씨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아들을 맞았다. 주말, 성훈은 약속대로 여자친구와 함께 집을 찾았다.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와 선물을 들고 온 예비 며느리는 참하고 예뻤다. 순자 씨는 입이 귀에 걸렸다. 어색하고 서먹한 분위기도 잠시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갔다. 그리고 마침내 성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내후년 봄쯤에 결혼하려고 합니다. 만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 씨는 어머, 잘 생각했다. 우리 아들 장가가는 거 드디어 보는구나 하며 손뼉을 쳤다. 예비 며느리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분위기는 더없이 좋았다. 바로 그 순간 성훈이 폭탄 같은 말을 던졌다.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저희 신혼집은 회사 근처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얻어서 시작하려고요. 아버지가 보태주신다는 돈은 저희가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만수 씨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다. 순자 씨도 예비 며느리도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아니, 성훈아. 아버지가 너 장가갈 때 쓰라고 평생 모은 돈이다. 그걸 왜 안 받겠다는 거야?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 불안정해요. 2년 뒤에는 전세 대란이 온다고 다들 난리인데 지금 무리해서 빚내서 집 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힘으로 작게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지 노후 자금 저희 때문에 쓰지 마세요. 아들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었다. 기특하고 대견했다. 하지만 만수 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아들의 말은 마치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은 이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평생을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그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리며 무너져 내렸다.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쥐꼬리만 한 월급 모아서 언제 집 장만하고 애 낳고 살래. 아비가 돼서 자식 앞길 터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깟 돈 몇 푼 아끼자고 내 자식 월세방 전전하게 둘 수는 없어. 결국 만수 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예비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순자 씨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다. 성훈의 얼굴도 굳어졌다.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도 다 생각이 있어서. 생각? 내 놈 생각은 내가 모르겠냐? 이 아비 무능하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 이제는 휴지 조각 취급하는 거냐고. 만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결국 성훈은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성훈은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고 집을 나섰다. 쾅!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가 만수 씨의 가슴을 후벼 팠다. 마루에 홀로 남은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순자 씨는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여보, 우리 아들,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당신 걱정돼서 그런 거지. 알아, 나도 알아. 아는데 서운한 걸 어떡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싶어서 너무 비참해. 만수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 남들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게 땀 흘리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그렇게 쌓아올린 그의 인생이 아들의 결혼 문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2026년, 아직 오지도 않은 그 시간이 그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냉기가 흘렀다. 성훈에게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만수 씨는 매일같이 부동산 뉴스를 뒤적였다. 2026년 역대급 공급 절벽, 전세가 폭등, 제1갭 투자 성행 우려, 빌라 오피스텔 기피 현상 심화, 아파트 쏠림 가속.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그의 눈을 어지럽혔다. 보면 볼수록 아들의 말이 맞았다. 자신이 쥐고 있는 2억 원이라는 돈은 다가올 거대한 파도 앞에서 작은 조약돌에 불과했다. 내가 틀렸던 건가?
내가 아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던 건가. 후회와 자책감에 만수 씨는 밤잠을 설쳤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내왔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사진첩에는 갓난아기였던 성훈의 사진부터 유치원 재롱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까지 아들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만수 씨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겨보았다. 작은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던 아기 성훈, 서툰 솜씨로 그려준 자신의 얼굴, 어버이날이라고 달아준 종이 카네이션 입고 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성훈이 어릴 때 당신이 늘 입버릇처럼 말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저 녀석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비바람 막아주는 튼튼한 집이 되어주겠다고. 순자 씨의 말에 만수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랬다. 그는 아들의 집이 되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다. 진짜 집은 벽돌과 시멘트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집이라는 것을. 그는 아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집을 강요하고 있었다. 아들의 생각을 들어주기보다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체면을 앞세웠다. 아들이 느꼈을 부담감과 상처가 그제야 헤아려졌다. 만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외투를 챙겨 입었다. 나 성훈이 좀 만나고 와야겠어. 그는 곧장 아들이 사는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헬쑥해진 성훈의 얼굴이 나타났다. 아들 역시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이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만수 씨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다. 성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만수 씨가 평생 모은 우리 아들 장가 미천 통장과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성훈아, 아비가 미안하다. 내 마음도 모르고 내 고집만 부렸구나.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성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아비는 평생 내게 비바람을 막아주는 튼튼한 집을 지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구나. 아비의 낡은 벽돌로는 더 이상 너를 지켜줄 수 없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다오. 설령 세상의 모든 집이 무너져도 너를 향한 아비의 마음만큼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돈이 너희의 새 출발에 작은 주춧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정 부담스럽거든. 아비에게 빌리는 셈 치거라.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더 잘 살게 되면 그때는 이 아비 맛있는 밥 한번 사주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 날이 많이 춥구나. 언제나 너를 믿고 사랑한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집, 아버지가. 성훈은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아비라는 놈이 그게 최선이었냐? 너한테 소리나 지르고 내가 부끄럽다. 만수 씨는 아들의 어깨를 힘껏 끌어안았다. 낯간지러운 스킨십 한 번 없었던 부자였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어떤 말보다 뜨거운 포옹이 두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2026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전세대란이 올 수도 있고 더 큰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수 씨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아버지의 역할을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가장 튼튼한 집은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을. 그날 밤, 만수 씨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아들과 함께 아주 튼튼하고 따뜻한 집을 짓고 있었다.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집안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일은 평생을 고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5년 전 정년퇴임한 최진호 씨. 그의 아침은 화초에 물을 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베란다를 가득 채운 난초와 군자라는 그가 30년 넘게 갖고 온 작은 왕국입니다. 아내 혜숙 씨가 정성껏 내린 커피향이 집안에 은은하게 퍼지면 진호 씨는 비로소 하루가 시작됨을 느낍니다. 부부의 보금자리는 서울 변두리의 30년 넘은 낡은 아파트지만 대출 하나 없이 온전히 그들의 소유입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꽂히는 32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은 부부의 노후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지는 못해도 두 사람 먹고 살고 가끔 손주들 용돈 쥐어주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동네 산악회에서 오랜 교직 동료였던 상철 씨를 만났습니다. 등산을 마치고 내려와 막걸리를 한 잔 기울이는데 상철 씨가 깊은 한숨과 함께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야, 나는 요즘 밤에 잠이 안 와. 하나 있는 딸내미가 내년에 시집 간다는데 전셋집 얻어줄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말이야. 퇴직금 받은 거에 은행 빚까지 끌어다 겨우 2억 남짓 만들었는데 이걸로는 경기도에서도 방 2칸짜리 빌라 하나 구하기가 어렵다네. 2026년에는 전세 대란이 온다는데 애들 신혼 시작부터 빚더미에 앉게 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진다. 상철 씨는 붉어진 눈시울로 진호 씨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외아들 민준이 결혼 자금 얼마나 모아놨냐? 너는 나보다 더 꼼꼼하니 벌써 아파트 한 채 값은 만들어 놨겠다. 진호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민준이한테 물려줄 집도 통장에 따로 모아둔 돈도 없어. 그 말에 상철 씨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뭐? 야, 최진호. 너 평생 교직에 있으면서 뭘 한 거냐? 자식한테 집 한 칸은 못 해줘도 전세 보증금은 보태주는 게 이 시대 부모 노릇 아니냐. 너 그러다 아들한테 원망 듣는다. 나중에 며느리한테는 사람 취급도 못 받을걸? 상철 씨의 가시 돋친 말은 진호 씨의 마음을 헤집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자신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던 걸까? 남들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노후까지 저당 잡히는데 나는 너무 내 안위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온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진호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연금 통장을 보며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아내 혜숙 씨는 그런 남편의 등을 말없이 쓸어줄 뿐이었습니다. 몇 주 뒤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진호 씨의 마음은 복잡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약속한 주말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는 밝고 총명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어색함도 잠시 혜숙 씨가 차려낸 저녁상 앞에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이 아버지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내후년 봄에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진호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다음 말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저희 두 사람 힘으로 모은 돈이랑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합쳐서 수도권에 작은 아파트 전세를 구했습니다. 비록 작고 오래된 곳이지만 저희 둘이 시작하기엔 충분해요. 진호 씨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릴 때 늘 말씀하셨죠. 아빠는 너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평생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튼튼한 그물을 만들어주겠다고요. 제가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진학하고 지금의 직장을 잡기까지 아버지는 언제나 제 그물을 짜는 일에 모든 걸 지원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제 힘으로 세상에 설 수 있는 단단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민준 씨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을 계획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두 사람,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순간 진호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상철 씨의 비난에 흔들렸던 마음, 아들에게 떳떳하지 못했던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벽돌과 시멘트로 지은 차가운 집 대신 세상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을 자립이라는 따뜻한 집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2026년 전세 대란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도 제 힘으로 버텨낼 튼튼한 둑을 쌓아주었던 겁니다. 진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가 아내와 함께 젊은 시절부터 꼬박꼬박 부어온 적금이었습니다. 민준아, 이건 아비가 너에게 주는 집이 아니다. 너희 두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작은 선물이다. 이걸로 신혼여행을 다녀오든 살림을 장만하든 너희가 가장 행복한 곳에 쓰렴. 통장에는 3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거대한 전세금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돈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진호 씨는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인생에 억지로 지붕을 얹어주려 애쓰는 대신 스스로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준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내 품 안에 세상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에 힘을 실어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본 속 아버님이 걱정하시던 2026년 전세 대란은 그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와 연구기관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예측된 현실에 가깝습니다. 왜 그런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장 2년 뒤인 2026년에는 전국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물량이 올해보다 거의 4분의 1이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몰리는 서울은 상황이 더 심각해서 입주 물량이 30% 넘게 급감할 거라고 합니다. 이걸 공급 절벽이라고 부르더군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갈 집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셋값은 당연히 폭등하겠죠. 한 연구원에서는 내후년 전셋값이 집값 오르는 것보다 무려 5배나 더 가파르게 4%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본에서 전셋값이 또 수천만 원, 아니 억소리 나게 뛸 거지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3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째는 높은 이자와 비싸진 자재값 때문에 건설사들이 아예 아파트 짓는 걸 포기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집값이 불안하니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만 몰리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집주인들은 전세보다는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위험하다고 다들 기피하면서 그 수요까지 전부 아파트 전세로 쏠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본 속 아버지의 2억 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정말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악착같이 모은 피 같은 돈인데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평균 전세금이 6억 원을 넘고 경기도만 해도 4억 원에 육박합니다. 20평짜리 낡은 아파트 전세가 4억이라는 설정이 지금의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 결혼할 때 7천만 원 정도 도와주신다고 하니 2억 원은 정말 큰 돈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전셋값 앞에서는 그 큰 돈도 너무나 작고 초라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세대에게 얼마나 큰 상실감을 주겠습니까? 나라에서도 이런 현실을 아는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양가 합쳐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 도움 없이는 집 구하기 힘드니 알아서들 하세요라고 나라가 인정한 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어깨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요. 결국 고민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내 노후를 챙길 것이냐, 아니면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부을 것이냐.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자기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식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는데 돈을 다 써서 에듀 푸어, 웨딩 푸어가 되어버린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본의 첫 번째 아버지가 바로 이런 우리 시대 부모님들의 고뇌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반면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조금 다릅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기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대출 같은 걸 활용해서 스스로 일어서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식한테 집 한 칸은 해줘야지라는 부모 세대의 생각과 충돌하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융이나 노후 설계 전문가들은 모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부은 부모가 결국 나중에는 자식에게 가장 큰 짐이 될 수 있다고요. 내가 내 노후를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입니다. 대본 속 두 번째 아버지가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그물을 만들어주겠다고 한 선택이 바로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희 채널이 시청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즉 자식에게 기댄 노후가 아니라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만들어가자는 핵심 메시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자녀의 독립이나 부모님의 노후 문제는
어느 한쪽만 희생해서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홀로 외롭게 고민하시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꽤 튼튼한 안전망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먼저 우리 아들, 딸, 자녀 세대가 올라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정책 사다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부모님이 2억 원을 지원해주는 상황이 나왔는데 사실 요즘 집값 생각하면 이게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과 딱 결합하는 순간 그 가치는 정말 몇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아줄은 바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여기에 연결된 대출입니다. 이게 2025년부터 시행됐는데 그냥 돈 모으는 통장이 아니에요. 금리도 연 최대 4.5%로 아주 높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청약에 덜컥 당첨이 되면요. 집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그것도 최저은 2.2%라는 엄청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내 집 마련 고속도로인 셈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금리가 더 내려가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조언하냐면 부모님이 2억 원을 지원해 주실 수 있다면 그 돈으로 덜컥 전세금을 내주는 것보다 자녀가 이 청약통장에 꾸준히 돈을 넣고 나중에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똑똑한 장기 투자다라고들 하십니다. 두 번째는 아마 가장 강력한 정책 자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신혼부부와 신생아를 위한 특례 대출입니다. 만약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500만 원 아래라면 수도권을 기준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시중은행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저렴한 1에서 2%대 금리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녀 계획까지 있다면 혜택은 정말 막강해집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소득 기준을 연 2억 5천만 원까지 아주 크게 넓혀줘서요. 솔직히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이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선택지가 훨씬 넓어지는 길입니다. 꼭 집을 사야 한다는 부담을 잠시 내려놓는 건데요. 나라에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 매입임대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주변 시세의 30%에서 80% 수준, 정말 저렴한 임대료로 지하철역 근처 같은 좋은 동네에서 안정적으로 길게는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2026년에 전세 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말들이 많잖아요. 이런 시장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종잣돈을 착실하게 모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공공임대주택이 가진 가장 큰 전략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앞선 최진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요즘 금융 전문가나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안정된 노후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상속 재산이다 라는 말입니다. 과거처럼 부모가 자식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직접 정부 정책을 공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부모는 그 첫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정신적으로 그리고 최소한의 경제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는 코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최진호 씨가 아들에게 준 3천만 원. 그 돈이 전세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을지 몰라도 아들의 자립계획을 믿고 응원한다는 믿음의 증표로서는 그 어떤 큰 돈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정부도 부모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혼인증여재산 공제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는 세금 한 푼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내 노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돕는다라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정부가 만들어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2026년 전세 대란이라는 위기는 분명 우리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하지만 박만수 씨처럼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정부의 정책 사다리를 힘껏 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부모 세대는 최진호 씨처럼 자녀의 자립을 믿어주면서 자신의 노후를 튼튼하게 지켜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길, 내가 걸어온 길보다 더 환하길 바라고 행여나 돌부리에 넘어질세라 가시던 불은 내가 먼저 걷어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살이의 비바람은 내가 다 막아주고 그저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그 길가에 든든한 나무가 되어 그늘을 내어주되 햇살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씩씩하게 뻗어나갈 용기를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세상 가장 깊은 사랑임을 저는 이제야 조금씩 알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미래와 나의 노후 사이 그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서 위태롭게 고민하고 계실 이 땅의 모든 아버님, 어머님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박만수님의 묵직한 어깨 위에서 애끓는 사랑과 노후의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의 무게를 함께 느꼈습니다. 동시에 전세금의 일부가 아닌 믿음을 건네주었던 최진호님의 따뜻한 손길 안에서 자녀의 홀로서기를 응원하는 깊은 신뢰와 자신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지혜로운 사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 과연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을 위한 진정한 행복일까요? 과거 우리는 뼈가 닳도록 일에 자식의 집 한 채를 마련해주고 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숙명이라 여겼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증표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자식 세대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해졌고 우리가 기댈 곳 없이 흔들리면 그 파도는 고스란히 자녀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통장에 찍힌 돈의 액수나 번듯한 집문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식에게 더는 손 벌리지 않고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웃음,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든든히 서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죄책감이나 부담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라는 드넓은 하늘을 향해 더 힘껏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가장 값진 상속 재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해결사가 아닌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해 놓은 수많은 정책이라는 지도를 자녀의 손에 쥐어주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멀고 험한 여정의 끝에서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등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최진호 님이 아들에게 건넨 3천만 원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2026년, 어쩌면 우리 앞에 거센 파도가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자녀가 스스로 파도를 넘을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자신의 노후라는 배를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고 자식이 바로 서야 부모의 노후가 평안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삶을 어둡게 가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서로를 환히 비춰주는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험한 세상을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건너는 가장 위대한 지혜이자 세상 가장 뜨거운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절대 저렇게는 안 될 거야. 내 노후는 안전할 거야. 하지만 지난주 뉴스에서 충격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66세 이종만 씨가 작은 판단 하나 잘못해서 30년 모은 돈과 집까지 모두 잃고 고시원으로 들어가게 된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보이지 않는 위험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대부분의 60대, 70대 분들이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하다가 공통된 실수로 노후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뒤늦게 후회하며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만 알았어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그들이 놓쳤던 그 위험, 여러분도 그대로 밟을지 모릅니다. 오늘 노후를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꾼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이야기는 강원도 속초 중앙시장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겨울바람이 손등을 베어가던 어느 아침, 시장 골목 끝 작은 포장마차 앞에 72세 배춘호 어르신이 혼자 앉아 따끈한 어묵 국물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파 한 줌만 더 얹어줘요. 오늘은 좀 춥네요. 춘호 어르신은 뭐 하나를 사도 덤을 꼭 챙겨주는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오늘도 혼자 드세요? 예? 뭐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말은 태연했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작은 스테인리스 그릇 옆엔 오래된 지갑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조용히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흑백빛으로 바랜 사진 속엔 젊은 아내와 갓난아기를 아는 본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떠나고 남지 않은 기억들. 춘호 어르신은 늘 혼자 시장에 와 밥을 먹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수다를 나누던 시절은 언제부턴가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장을 걷다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진 미남 요금 안내 문자 하나가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또 이게 왜 오진 앤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르신은 순간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유독 이상한 메시지가 많아졌고 은행에서 걸려온 듯한 전화도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자녀들이 연락을 점점 뜸하게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아들 준호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찾아오고 제철 과일이라도 사오던 아들이었는데 요즘은 전화를 걸어도 아버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준호 어르신은 스스로 애써 무시했습니다. 에이, 애들이 바쁘겠지. 다 사정이 있는 거겠지. 하지만 그 무심코 지나친 변화들이 곧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올 줄은 그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잠깐 시간 좀 있으세요? 며칠 뒤 오랜만에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유난히 수척했고 말투엔 어디선가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준호야, 웬일이냐?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아버지, 저 좀 급하게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준호는 거실에 앉자마자 손을 떨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사업이 생각처럼 안 돼서 은행에서 대출 더 못 내준대요. 근데 아버지 집이 담보로 잡히면 제가 한 번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준호 어르신의 손등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집을 담보로? 준호는 시선을 회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상황 아시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게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 말은 어디서 많이 들은 문장 같았습니다. 수십 년 전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써줬다가 평생 고생했던 기억이 파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울먹이며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우리 가족을 지킬 최선이 그거냐고요. 준호 어르신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이제 가진 거라곤 이 집 한 채뿐이다. 아버지가 여기서 나가면 달 데가 없다. 준호는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제가 망하면 우리 가족도 다 끝이에요. 순간 어르신의 마음속에 깊게 묻어두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집 한구석에 놓여있던 흑백 사진 속 어린 준호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나 이거 사줘. 그래.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그 시절 준호는 아버지 손만 잡아도 웃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준호는 더 이상 그때의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아요. 준호의 두 눈이 붉게 물들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절박해 보였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어떤 그림자 같은 표정이 어르신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어르신의 낡은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갑 속 가족 사진은 햇빛에 발에 멀어지고 있었고 그 사진을 보며 어르신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아버지한테 이 집은 추억이고 마지막 남은 자리다.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못 도와주시겠다는 거네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어딘가 다친 소리. 준호 어르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도 생각을 좀. 됐어요? 아버지도 결국 자기 생각만 하시네요.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는 동안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집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어르신은 혼자 거실에 앉아 떨어진 파 한 조각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준호야? 그리고 그날 밤 어르신의 휴대전화에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대출 관련해 상담 도와드릴게요. 땡땡 은행 부지점장입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도 모른 채 휴대전화 화면은 작은 불빛처럼 반짝이며 진동을 울렸습니다. 땡땡 은행 부지점장입니다. 대출 상담 도와드릴게요. 배춘호 어르신은 한참이나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예, 제가 상담 문자를 받아서. 그러나 전화를 받은 사람의 목소리는 어디선가 들은 듯한 느낌을 주는 지나치게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황이 매우 급합니다. 지금 바로 집 담보로 안전하게 이전해 놓으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 그 단어가 마음에 작게 걸렸습니다. 무슨 피해요? 제가 뭘 했다고? 상대는 마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 빠르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된 집이 금융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 계좌로 이전하지 않으면 집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순간 어르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몇 년 전 TV에서 보았던 보이스피싱 뉴스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까지 이르면 난 정말 갈 데가 없는데. 그때 거실 한켠에 놓여있던 흑백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가 아기를 껴안고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본인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은 몰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가장 지키고 싶은 게 집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눈시울이 뜨거워지려던 순간 문이 갑자기 덜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준호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말없이 들어와 신발을 벗고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어르신의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한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라 애들 때문입니다. 애들? 둘째가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해서 그랬어요. 순간 어르신의 심장이 툭 하고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도와줬어야 하는 게 아니고 내려놔야 했던 건 준호, 내 자존심이었구나. 준호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책임과 후회, 그리고 남아있는 정이 뒤섞여 조용히 방 안을 메웠습니다. 잠시 뒤 다시 어르신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땡땡 은행 부지점장입니다. 준호가 화면을 보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다시 온 거예요? 그래, 아까 상담해준다고. 준호는 전화를 가로채며 냉정하게 말했다. 이거 사기입니다. 뭐라고? 은행이 문자를 이렇게 보내지 않아요. 게다가 압류? 안전계좌? 이건 다 보이스피싱에서 쓰는 말이에요. 준호는 급히 인터넷을 열어 유사 사기 문구를 검색해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아버지 집이 압류되는 건 아니고? 없어요, 아버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어휴, 내가 또 속을 뻔했구나.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한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까지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건 저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를 향한 걱정이 담긴 아주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좌우명이었던 아내의 마지막 말이 어르신의 마음을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아내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가정은 함께 지키는 것이지 누가 혼자 희생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 순간 준호 어르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이 집은 아버지의 마지막 자리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돌아올 자리고. 준호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잃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감정이 정리되고 나려는 찰나 문 밖에서 갑자기 택배 상자가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고 상자를 집어왔는데 보낸 사람은 없고 주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배춘호님 귀하 긴급 문서 동봉.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뭐예요? 나도 모르겠다. 긴장감이 방 안을 다시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테이프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 장의 봉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삼킨 침이 방 안에 크게 울릴 만큼 숨죽인 순간 어르신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문서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부동산 채권 담보권 설정 신청서 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 어르신의 손에서 종이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준호야, 이건 또 무슨 일인 거냐? 준호는 충격에 얼어붙은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바로 무너져 내릴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이거 제가 낸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안의 공기는 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문서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뒤로 정적이 칼처럼 방 안을 가르고 흘렀습니다. 부동산 채권 담보권 설정 신청서. 준호 어르신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문서를 주워들고 한 글자씩 확인하듯 읽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신청한 사람 아버지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문서 하단에는 도무지 본 적 없는 대부업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집 주소로 온 거냐? 준호는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이름이 여기 적힌 게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 주민번호랑 주소만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 말은 집 앞까지 찾아온 그림자 같은 불길함을 눈앞에서 실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준호 어르신의 입술이 마르게 떨렸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며칠 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은행이라고 압류된다고 안전계좌로 옮기라고. 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 사람들한테 주민번호 말한 적 있어요? 잠시의 침묵. 그리고 깊은 한숨. 응.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 아버지 개인정보를 완전히 가져간 겁니다. 그 말은 한겨울보다 더 날카로운 공포로 준호 어르신의 마음을 덮쳐왔습니다. 준호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미 누가 아버지 명의로 돈을 빌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어락이 갑자기 삐빅 소리를 내며 외부 충격을 감지했습니다. 준호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누구지? 문 밖에서 낯선 남자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그 말투엔 기묘한 경직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레 다가가 문 옆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택배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낯선 남자. 손엔 아무 상자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집 주소 알고 찾아온 거예요. 준호 어르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이상한 문자들, 전화를 가장한 상담, 오늘 도착한 서류, 그리고 지금 문 앞에 남자까지 아버지 집 노린 겁니다. 처음부터 집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때 문 밖에서 쿵 하고 강한 충격이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준호는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뒤로 가요. 제가 문 앞 지킬게요. 준호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아버지 지키려고 여기 와준 거냐?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야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한마디에 준호 어르신의 눈가가 붉게 젖어갔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서글픈 고도, 자식에게 서운했던 상처들,
모든 복잡했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급히 일일이에 신고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문 앞을 지키며 상황을 버텼습니다. 그동안 춘호 어르신은 흑백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당신이 지켜야 할 건 결국 사람입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문 밖의 남자는 도망치듯 사라졌고 신고는 빠르게 접수되었습니다. 그제야 준호는 긴장이 풀린 듯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정신 차릴게요. 준호 어르신은 천천히 아들의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힘들었지? 준호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한테 짐만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잃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 말은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었고 그 어떤 사과보다 뜨거웠습니다. 준호 어르신은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우리 둘 다 서로 지키고 싶었던 거구나. 준호는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책임질게요. 아버지 집도 아버지도 제가 지킬게요. 준호 어르신은 그제야 오래 묵혀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같이 지키자. 우리 둘이서. 며칠 뒤 경찰 조사와 신고 처리가 진행되면서 사기 조직의 명예 도용이 밝혀졌습니다. 준호 어르신의 집은 법적으로도 안전했고 대출 신청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준호는 아버지 집에 매일 출근하듯 찾아왔습니다. 식사도 함께하고 흑백 사진 속 아내 이야기도 듣고 시장에 같이 가서 덤도 받아오고 준호 어르신은 그 모든 순간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켜야 할 건 집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노후란 결국 돈과 집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서로를 바라봐 주는 마음이 지키는 것이라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호 어르신은 작은 난로 옆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아버지도 너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집은 종이 한 장처럼 위태로운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약속의 자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 향교골 작은 언덕 위, 이른 아침 햇빛이 기와 지붕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고요한 동네에서 올해 74살 안병호 어르신은 작은 텃밭에 고추대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에이구, 이 녀석들 겨울나기 준비 잘해야지. 허리는 굽었어도 손놀림은 단단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에선 여전히 8090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들은 안 선생 또 텃밭 닦고요 라며 익숙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병호 어르신은 대기업 생산관리팀에서 32년을 일하다가 63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1억 6천만 원.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여유롭다고 볼 수도 없는 금액. 하지만 이 어르신의 삶이 특별한 건 퇴직금 액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의 선택들. 그 선택들이 노후를 아래로 끌어당기지 않고 위로 올려주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안병호 어르신의 인생은 한마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소년 가장으로 자란 그는 내 힘으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단단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월급의 15%는 꼭 개인연금, 그리고 회사의 장려금이 붙는 퇴직연금을 꾸준히 부었습니다. 아내는 늘 걱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에 너무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르신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지금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당신이랑 편히 살라고 모으는 거지. 그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꾸준함을 믿었고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부모의 절약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안병호 어르신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모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초반 한국을 뒤흔든 경제 불안과 금리 폭등은 어르신의 집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퇴직 후 두 번째 해 회사 후배였던 장 부장이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퇴직금 굴려야지. 지금 이 펀드 월 2%는 기본으로 줘요. 형님 노후 제가 책임집니다. 병 어르신은 순간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번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아내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젊었을 때도 남들 따라하다가 고생했잖아요. 우리는 그때 배웠잖아요. 모르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그 말은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젊을 때 한 번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서줬다가 몇 년을 허덕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욕심내봤자 얻는 게 없었지. 결국 그는 투자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걸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서울 사는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상속세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지금 미리 집명에 바꿔놓으면 나중에 절세도 되고 제가 아버지 집 계속 관리해 드릴게요. 안 어르시는 말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 절세가 좋다는 건 알겠다. 근데 내가 묻자.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순간이 오면 너희는 날 다시 모실 수 있겠니? 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은 아니었고.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엔 아버지 집은 아버지 이름으로 둘 거다.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니까. 그날 밤 아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명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 역시 어르신의 노후를 단단하게 지켜낸 결정이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자 어르신도 심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지인이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시골 카페가 돈 된다던데? 퇴직금 조금만 드리면 금방 본전 뽑아요. 하지만 어르신은 예전에 사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간 모아온 월 지출 내역과 필요 없는 욕심 정리하기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장이 될 사람이 아니야. 난 꾸준한 게 장점이지. 결국 그는 창업 대신 지역 도서관에서 주 3회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느끼며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2024년 가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 응급실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초기 치료는 가능하지만 이후 재활치료비가 상당히 듭니다. 순간 병호 어르신의 머릿속은 백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험 여러 개 들어두셨네요. 이 정도면 대부분 커버됩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30년 전 꾸준히 납부해왔던 실손보험, 중대질환보험, 의료비 보장보험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괜히 적게 쓰고 모은 게 아니었지? 우리 아직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아내는 흐릿한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평생 해왔던 선택들이 모두 이유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안병호 어르신의 갈등은 지금 막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단히 남아있고 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며 집은 온전히 본인 소유로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병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이 선택들이 앞으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병 어르신의 아내 이정순 여사는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재활치료가 길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행이 가능해지기까지는 최소 석 달에서 6달은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은 어르신의 심장을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운 채 마치 어린아이처럼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미안해서 그래. 당신 고생시키는 것만 같아서. 병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미안해? 우리가 서로 힘들 때 붙잡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지. 당신 혼자 아픈 거 아니야. 나도 같이 아픈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아내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그 순간 병 어르신은 평생 자신이 지켜온 한 가지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적금 하나 깨도 당신 병원비에는 절대 인색하지 않겠다. 그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30년 넘게 꾸준히 납부해온 보험, 연금, 준비의 결정체였다. 며칠 뒤 병 어르신은 아내가 휠체어에 앉은 모습을 보며 묵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내가 이 사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나도 70이 넘었는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상하지 못한 건강 변수는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 하지만 그때 병 어르신의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이 보험금이면 치료비 대부분 해결돼요. 간호사의 말이었다. 보험금 지급 내역을 다시 확인한 그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내보다 먼저 흔들린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밤이 깊어 병원복도 불이 하나둘 꺼질 때 어르신은 재활실 밖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 살아온 이유였어. 이제 내가 당신 인생 조금 빌려줄 차례구나.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 어르신은 퇴직금 일부와 연금 적립금을 활용해 재활 전문기관에 아내를 등록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여보, 너무 비싸. 차라리 집에서 천천히 하면. 아니, 당신은 평생 나 위해 살았잖아. 이번엔 내가 당신 위해 쓸 거야. 그 말에 아내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재활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꾸준히만 하시면 다시 걷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내는 눈가를 닦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나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병 어르신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서 봄꽃 보러 가야지. 장날에도 같이 가야 하고 당신 좋아하는 메밀전도 먹어야지. 아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40년 전 신혼 초 비 오는 날 시장을 함께 걷던 그 시절과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활이 진행되면서 병 어르신의 일상도 크게 변했습니다. 매일 오전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오후엔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고 저녁엔 연금 지출보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며 생활을 가꿨습니다. 많은 이웃이 물었습니다. 안 선생, 그 나이에 자원봉사까지 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르신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힘든데, 힘든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야 내가 무너지지 않죠? 그는 한 번도 자기 삶을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짐을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노후를 단단히 지킨 건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70세 넘어서야 더 깊게 깨달았습니다. 2025년 3월, 아내는 작은 보조기구를 잡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걷는다. 병 어르신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랬잖아. 우리 봄꽃 보러 가야 한다고.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서로를 오랫동안 지켜온 부부의 아름다운 결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 어르신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아껴온 이유였구나. 퇴직금도, 연금도, 보험도, 신명의를 지켜온 것도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청자들도 이 장면을 보며 문득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남 얘기 같지 않다. 나도 저렇게 준비해야 한다. 집을 지키고, 연금을 꾸준히 쌓고, 보험을 제때 준비하고, 자녀에게 휘둘리지 않고, 위험한 투자에 흔들리지 않으며, 나와 배우자를 위한 삶을 지켜낸 사람.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병 어르신의 인생을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 어르신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앞으로가 더 중요해.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노후가 참 따뜻하네. 우리나라의 고령층 노후 준비 실태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최근 기준 약 3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노인 10명 중 거의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며 선진국들 가운데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 빈곤율 역시 최근 몇 년간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가까운 시기인 202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노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겪게 될 위험 역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연금과 보험, 저축이 균형 있게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은퇴 이후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 한 채만 보유한 상태에서 유동성이 부족할 때 병원비나 자녀 지원 등이 생기면 충격이 훨씬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차례 제시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빈곤율은 70대 초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근로소득이 완전히 끊기고 연금 외에는 소득원이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또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리며 빈곤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분석됩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노인 빈곤을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구조,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망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이후 연금이나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고령층일수록 생활비 충격에 취약해지며 한번 가난에 빠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반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통계와 연구들은 하나의 사실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집이 조금 있다고 해서 절대로 노후가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금이 없는 상태, 보험이 없는 상태, 저축이 끊긴 상태, 그리고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등은 언제든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금리 변화, 부동산 시장 불안, 의료비 상승 같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은퇴 뒤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소득, 자산, 건강, 가족 관계 같은 여러 요소를 균형 있게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통계들은 준비가 부족한 노인일수록 가난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준비된 노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저축이나 집 한 채로는 노후를 지키기 어렵고 공적 제도, 지역 돌봄, 민간 보장 체계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여러 제도를 확대하며 고령층의 빈곤과 건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40만 원대의 연금을 지급해 노후 최소 소득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뇌졸중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재가시설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확대 중인데, 일부 시군구에서는 식사 배달, 주거환경 개선, 방문간호, 방문재활, 안전 모니터링 등을 직접 제공하며 장애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어르신의 일상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SOS 사업을 통해 긴급 돌봄, 의료연계, 단기 방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고, 경기도는 경기형 기초보장 제도로 중위소득 기준에 걸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를 추가 지원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돌봄, 소득, 건강이라는 세 요소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문제가 빈곤과 고립을 동시에 유발하는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공익활동, 사회 서비스, 민간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참여한 어르신들이 소득 증가뿐 아니라 외로움, 우울감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의 안정적 운용, 최소 한개 이상의 보장성 보험 유지, 긴급생활자금 확보, 의료치매 대비 자산계획 등을 실천적 전략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의 가장 큰 변수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분석이 반복되면서 질병사고 재활 비용을 대비한 보장 체계가 필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운영해 어르신이 병원 돌봄, 주거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한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본의무담금을 낮춰 돌봄 비용으로 가계가 무너지는 위험을 줄였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노인 주거복지를 강화해 소득이 낮아도 주거환경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가 말해주는 공통점은 노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준비와 함께 공적제도 지자체 지원 주거복지건강보험 체계가 결합되어야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사례처럼 위험한 투자에 흔들리지 않고 연금과 보험을 기본 장치로 가져가며 지역의 돌봄 제도와 공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60대, 70대 이후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노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불안에 휘둘리기보다 제도를 바로 알고 활용하는 것, 그리고 작은 준비라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길입니다. 한 줄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 계절에 가장 진한 빛을 품는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두 사람의 삶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순간의 판단, 자녀를 위한 희생,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진명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잠깐의 욕심에 귀를 기울였을 뿐인데,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너무 쉽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가 울었던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깊은 자책 때문이었죠. 반대로 또 한 사람, 안병호 어르신은 평생의 작은 성실로 자신과 아내를 지켜냈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 넣었던 연금이 아내의 재활을 붙잡아 주었고 욕심부리지 않겠다는 그 다짐이 집과 가족을 지켰습니다. 늦은 밤 병원 복도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던 그 순간 그의 노후는 빛나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두 사람. 하지만 어쩌면 오늘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미래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후는 나중에 준비하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삶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50대, 60대, 70대라는 나이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 늦은 나이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남은 계절을 좀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씨앗처럼 조금씩 모아둔 연금을 지키고 아플 때를 대비해 보험 하나 챙겨두고 집을 지키기 위해 섣부른 명예 변경을 피하고 나를 돌보지 않는 관계에 흔들리지 않으며 나의 노후를 남에게 맡기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 자신을 챙기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 여러분,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면 지금의 선택은 앞으로의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힘들어도, 지쳤어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걱정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음 한켠에서 작은 결심이 일어났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당신의 삶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영상 속 두 사람처럼 삶은 언제든 갈라지지만 어떤 길을 걷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계절이 뒤늦은 후회가 아닌 따뜻한 평안과 존중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의 삶을 지킬 힘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계절은 아직 피지도 않은 꽃 한 송이처럼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용기와 내일을 응원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얘기 자주 들리죠. 평생 일했는데 남은 건 빚뿐이다. 서울에서 30년간 직장 생활을 마친 62세 박정우 씨는 퇴직 후 통장 잔고를 보고 멍해졌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아끼고 모았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에 저축이 1년도 안 돼 사라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퇴직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통계청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퇴직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자녀는 여전히 집에 있고 부모님 요양비는 늘어나고 내 노후 준비는 손도 못 댄 채 세월만 흘러갑니다. 이대로라면 30년 일하고도 남은 인생 30년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직업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기회로 바꿨는지 그 현실적인 해답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서울 강서구의 오래된 아파트 11층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엔 카드 고지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달 결제 금액 248만 원.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찍힌 종이를 바라보던 남자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파였다. 박종태, 올해 61살, 대기업에서 32년 동안 근무하며 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던 사람이다. 그는 늘 정직하고 성실했다. 새벽 6시 반에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한강을 건너 회사로 향하던 그 길이 30년 넘게 이어졌다. 부하 직원들에겐 우리 부장님은 회사의 기둥이라 불렸고 그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다. 그의 책상엔 늘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아내는 평생 내조만 했다. 그는 늘 말했다. 은퇴하면 당신하고 전국 일주 가자. 그때 가면 우리 진짜 여유롭게 살 거야. 그때만 해도 그렇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2024년 겨울 인사팀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부장님, 이번에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부장님도 포함되셨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나? 아직 2년은 더 일할 수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인사 담당자는 단호했다. 회사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32년 직장 생활을 마무리했다. 퇴직금은 1억 6천만 원. 아내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며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엔 불안이 있었다. 당신, 우리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해?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나도 알바나 자문이라도 해보면 되지. 일단 몇 달은 쉬자.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몇 달 지나지 않아 그의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다.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자동차세, 그리고 매달 돌아오는 신용카드 결제일. 특히 막내 아들의 대학 등록금이 결정타였다. 아빠, 이번 학기 등록금이 470만 원이래요. 박종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퇴직 후 처음으로 돈이라는 두 글자가 무겁게 느껴졌다. 매달 400만 원 가까이 지출되지만 수입은 0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존재감은 작아졌다. 아내는 식탁에 밥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이제 진짜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 달 카드값도 아직 못 냈어. 그 말에 그는 괜히 소리쳤다. 알아. 나도 알아. 내가 놀고 싶어서 이런 줄 알아? 말이 끝나자마자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불빛 아래 카드 고지서를 들여다보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평생 일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의 머릿속에선 숫자들이 끝없이 맴돌았다. 전기세 14만 원, 가스비 12만 원, 관리비 21만 원, 아들 등록금 470만 원. 한 줄 한 줄 계산할수록 숨이 막혔다. 며칠 뒤, 그는 구인 사이트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냉정했다. 60세 이상 지원 불가, 정년퇴직자 제외, 경력 무관 단 50세 이하. 그는 이 문구들 앞에서 자신이 사회에서 완전히 밀려난 존재라는 걸 느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지인의 소개로 한 중소기업 면접을 봤지만 결과는 경력은 좋지만 연령대가 부담스럽습니다. 였다. 그 말이 그렇게 비참할 수 없었다. 그는 다음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옆자리엔 비슷한 또래의 남자 2명이 앉아 있었다. 야, 나도 이번에 나왔어. 58인데 누가 써주냐. 나도 마찬가지야. 집에서는 쉬라는데 쉬면 눈치 보여서 미치겠어. 그들의 대화는 마치 그의 속마음 같았다. 그는 괜히 웃으며 맞장구 쳤다. 우리 세대 다 그렇죠. IMF 땐 젊어서 버텼는데 이제는 나이로 밀리네요. 그 말 뒤로 아무도 웃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무심하게 말했다. 나 내일부터 새벽 알바 해볼까 해. 마트 상하차 일인데 뭐라도 해야지. 아내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당신 허리 안 좋아서 그 일은 힘들 거야.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 나라도 움직여야지. 다음 날 새벽 4시, 그는 어둠 속을 걸었다. 추운 공기의 입김이 허옇게 번졌다. 마트 창고에 도착하자
젊은 직원이 무심하게 말했다. 아저씨, 저쪽으로 박스 옮겨주세요. 그는 묵묵히 몸을 움직였다. 땀은 쏟아졌고 허리는 이미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하게 될 줄이야. 그래도 가족은 먹여 살려야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씻고 나니 오전 9시였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어땠어? 괜찮아. 젊은 애들이랑 일하니까 오히려 기운 나더라. 하지만 그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소파에 앉아 다시 카드 고지서를 펼쳤다. 결제일이 다가올수록 잔고는 더 줄었다. 딱 한 달만 버티자. 그러나 다음 달, 현실은 더 냉정했다. 마트 일은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결국 그는 허리 통증으로 일을 그만뒀다. 남은 건 5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 수입과 200만 원이 넘는 카드 결제금뿐이었다. 그는 문득 아내의 말이 떠올랐다. 여보, 이제 진짜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식탁 위의 낡은 카드 고지서에 멈췄다. 마치 그것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평생 벌었는데 왜 이렇게 남은 게 없을까? 그는 종이를 구기며 중얼거렸다. 평생 일했는데 왜 아직도 빚에 쫓기냐고. 그의 손끝이 떨렸다. 거실 한켠 결혼식 사진 속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때는 몰랐지. 웃을 때마다 그만큼의 값이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박종태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탁자 위엔 아직 치우지 못한 카드 고지서가 젖어가고 있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오며 물었다. 여보, 병원이라도 가보자. 요즘 허리도 너무 아프다며.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다. 있잖아, 나 이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는 자신이 회사 사람으로만 살아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명함이 없어진 순간부터 자신이 세상에서 사라진 기분이었다. 퇴직 전엔 박 부장님, 회의 부탁드립니다라는 소리를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의 하루는 TV 뉴스와 마트 전단지를 보는 것으로 시작해 뉴스 다시 보기로 끝났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래된 노트북 알림창이 뜨며 낯익은 이름이 나타났다. 종태 형님, 저 이건우예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점심 한번 하시죠. 그는 망설이다가 약속을 잡았다. 퇴직 후 처음으로 누군가 그를 불러준 것이었다. 점심 자리에서 이건우는 예전 부하 직원이었다. 형님, 저도 작년에 퇴직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중장년 대상 재취업 교육 받고 있어요. 교육? 예. 요즘은 정부에서 신중년 제도약센터라고 해서 창업이나 직업교육 지원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가보니 다 형님 또래예요. 그날 저녁 박종태는 오랜만에 노트북을 켰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중장년 재취업 지원 검색창에 그런 단어들을 입력하며 한참을 들여다봤다.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일할 수 있을까? 그는 조심스레 지원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며칠 뒤 구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박종태님, 축하드립니다. 공공기관 사무보조로 채용되셨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주 3일 근무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출근 날, 그는 구청 복도에서 동년배 동료들과 마주쳤다. 모두가 자신과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어떤 이는 은행원 출신, 또 어떤 이는 교사 출신이었다. 서로의 이름보다 퇴직 언제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인사말처럼 오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간엔 절망보다는 위로가 있었다. 우리 아직 안 끝났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누군가의 그 말에 박종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일을 했다. 복사기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민원인의 서류를 대신 출력해주는 단순한 일이었다. 하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도 그리웠다. 퇴근길에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다. 오늘 어땠어?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기분이 이상해. 월급이 많진 않지만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당신 얼굴에 예전 그 표정이 돌아왔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웠다. 그의 머릿속엔 앞으로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남은 인생을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로 채워보자고. 그는 구청 일을 마친 뒤 저녁마다 근처 복지관에서 열린 시니어 창업 교실에 참여했다. 거기서 만난 한 강사가 말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이 바로 자산이에요. 그걸 기록하고 나누고 다시 쓰는 겁니다. 그 말에 박종태는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30년의 직장 경험을 정리해보기로 했다. 회사 후배들이 몰랐던 협상 노하우, 팀원과의 신뢰 쌓기 같은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글을 쓰며 그는 처음으로 퇴직을 끝이 아닌 새 출발로 느꼈다. 몇 달 뒤, 그는 복지관에서 퇴직 후 일의 의미라는 주제로 짧은 강연을 하게 됐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와 말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용기 나네요. 저도 이번 달에 명예퇴직인데 솔직히 무섭거든요. 그 말에 박종태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나누면 반이 되더라고요.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카드 고지서 더미는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아내가 쓴 글씨가 있었다. 여보, 당신은 여전히 우리 가족의 기둥이에요. 그는 그 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나는 여전히 가족을 위해 살고 있구나. 창밖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퇴직금 1억 6천만 원은 다 써버렸지만 아직 내 안엔 일할 마음이 남아있구나. 그는 이제 매달 120만 원의 급여와 조그마한 강연 수입으로 살아간다. 넉넉하진 않지만 마음만은 예전보다 단단했다. 가끔 새벽에 깨어 거실 불을 켜면 예전처럼 카드 고지서가 아니라 가족 사진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그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평생 일하고도 돈은 남지 않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남았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줄 새로운 자산이 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퇴직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평생 일했는데 왜 이렇게 남은 게 없을까라는 질문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답으로 바뀌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작은 단독주택 마당. 아침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는 그곳에서 67세 김성우 씨는 정원수에 물을 주고 있었다. 손에는 낡은 장갑이 끼워져 있었지만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의 하루는 여유롭고 단정했다. 아침엔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오후엔 지역도서관에서 중장년 대상 은퇴 설계 강좌를 진행한다. 그는 퇴직 후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지역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다. 하지만 김성우 씨 역시 과거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기획실에서 35년간 근무했다. 박종태 씨처럼 부장이라는 직함을 달았고 퇴직 당시 나이는 60세였다.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하지만 그 돈을 한꺼번에 쓰거나 무모한 투자에 쏟아붓지 않았다. 그는 이미 50대 중반부터 퇴직을 예감하고 있었다. 나는 60세 이후가 진짜 인생 1막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2막이 될 거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래서 퇴직 5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생활비 구조를 바꿔야 해. 소비를 줄이고 은퇴 후 10년을 대비해야겠어. 그의 말에 아내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매달 가계부를 점검하며 지출을 체계적으로 줄여갔다. 주말 외식은 월 1회로 줄였고 자동차는 유지비 부담이 큰 SUV 대신 경차로 바꿨다. 무엇보다 두 자녀에게 등록금은 지원하지만 결혼 비용은 각자 준비해라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말했다. 내가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건 교육까지야. 그 이후는 각자 인생이야. 그 선택 덕분에 그의 자녀들은 일찍 경제 독립을 했다. 큰아들은 공기업에 취직했고 딸은 대학 졸업 후 1년 동안 준비 끝에 자신의 작은 디자인 회사를 차렸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계획이다라고요.
딸의 그 한마디에 그는 가슴이 뭉클했다. 퇴직을 앞둔 59세의 어느 봄날, 회사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고 김성우 씨는 스스로 희망퇴직을 선택했다. 다른 사람들이 퇴직을 두려워할 때 나는 오히려 준비된 마음으로 회사를 떠났다. 그는 회사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다. 그의 책상 위엔 항상 붙어 있던 메모 한 장이 있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근무일처럼 살자. 그 문장을 떼어 주머니에 넣으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내 일을 해볼 시간이구나. 퇴직 후 그는 곧바로 인생 이막 계획표를 실행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중 절반은 안전자산 국민연금, 퇴직연금, IRP예금 등에, 나머지 절반은 장기 ETF 투자와 월세 수익용 소형 오피스텔 구입에 나눴다. 그는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을 끊기지 않게 설계했다. 돈은 쓰는 게 아니라 돌아가게 만들어야 해. 그의 인생 철학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 2023년 하반기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투자 수익률이 급락했다. 퇴직연금 계좌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7%로 떨어졌고 월세 세입자도 잠시 비워졌다. 그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내가 뭘 잘못 계산했나? 그는 밤새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돈을 불리려는가, 지키려는가? 그는 다음 날 재무상담센터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들은 첫 문장은 잊을 수 없었다. 김 선생님, 은퇴 후엔 돈을 벌 생각보다 흐름을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날 이후 그는 ETF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돌리고 소형 오피스텔 대신 공유형 오피스 투자로 방향을 바꿨다. 월세는 적지만 공실률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시니어 금융 리터러시 강사 과정을 등록했다. 퇴직 후 1년 만에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금은 그가 다른 시니어들에게 퇴직 전 5년, 퇴직 후 5년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제가 대기업에서 배운 건 숫자였지만 은퇴 후에 배운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강의 중 이렇게 말했다. 돈은 마음의 안정 위에서만 지켜집니다. 불안하면 쓰게 되고 준비하면 모이게 돼요. 강의가 끝난 후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선생님 말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퇴직 앞두고 너무 두려워서 요즘 잠을 못 자요. 그는 그 사람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계획으로 이깁니다. 그날 밤 김성우 씨는 자신의 거실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식탁 위에는 정리된 가계부, 그리고 깨끗하게 납부 완료 표시가 찍힌 공과금 고지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누군가는 카드 고지서에 인생을 잃고 누군가는 그걸 정리하며 인생을 얻는다. 그의 삶은 그렇게 계획과 절제 속에서 단단히 지켜지고 있었다. 그의 노후는 누가 봐도 안정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안정은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었다. 퇴직 직후부터 그는 습관처럼 자신의 하루를 기록했다. 오늘 사용한 금액 28,000원, 점심 외식 대신 도시락, 주식 시장 변동 마이너스 1.5%, 단기 대응 금지. 이런 일기를 7년째 이어오고 있다. 그는 그것을 돈의 다이어리라고 불렀다. 사람들이 나한테 노후 비결이 뭐냐고 물어요. 근데 비결은 딱 하나예요. 돈을 통제하지 말고 돈의 흐름을 읽는 겁니다. 그의 아내 김정희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이 늘 메모만 하길래 답답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덕분에 마음이 너무 편해요. 부부는 지금 매달 약 320만 원으로 생활한다. 국민연금 120만 원, IRP 이자 수익 50만 원, 그리고 김성우 씨의 강의 재취업 활동 수입이 약 150만 원. 둘 다 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매주 금요일엔 무료 음악회나 공공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즐긴다. 돈을 써서 행복한 게 아니라 계획해서 행복한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유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다. 퇴직 후 첫 6개월 동안 그는 예상치 못한 허무함을 겪었다. 회사 이름이 내 이름인 줄 알았어요. 명함이 사라지니까 나도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무의미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심지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던 시기도 있었다. 그 시절
아내가 남편을 살려냈다. 여보, 당신은 회사가 없어도 충분히 쓸모 있는 사람이야. 그동안 쌓은 경험,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 한마디가 그의 전환점이었다. 그는 바로 시니어 커뮤니티 봉사에 참여했고 퇴직자 대상 재무 멘토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퇴직금은 있었지만 계획이 없던 사람들이었다. 퇴직금 1억이 인생을 바꿔줄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사라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준비였구나. 그는 점점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퇴직 후 5년간 쓴 노트를 묶어 나는 퇴직 후에도 월급이 끊기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만들었다. 그 책은 지역복지관 시니어 센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지자체의 요청으로 2025년엔 강사로 정식 위촉되었다. 내가 평생 배운 숫자가 이제 누군가의 불안을 덜어주는 숫자가 되었다. 그는 강의실에서 그렇게 말했다. 한 번은 강의가 끝난 뒤 70대 초반의 한 노인이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저씨 같은 사람 보면 부러워요. 나는 퇴직금 다 날리고 지금도 새벽 택배 일해요. 김성우 씨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저도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보다 마음을 먼저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단순하다. 새벽엔 근처 산책로를 걷고 오전엔 아내와 장을 보고 오후엔 강의나 상담 일정을 소화한다. 저녁에는 동네 도서관 은퇴자 재능 나눔반에서 후배 시니어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다. 퇴직 후에도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존재감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집엔 카드 고지서 대신 여행 계획표와 다음 강의 일정표가 붙어 있다.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붓는 여행 통장은 그의 삶의 작은 즐거움이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통제 가능한 돈으로 사는 게 행복이죠. 그는 커피 한 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2025년 봄, 그는 부산국제 시니어 포럼에서 강연자로 섰다. 주제는 퇴직 후 10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는 무대 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퇴직금 1억 8천만 원으로 불안 대신 평안을 샀습니다. 그건 돈을 불려서가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청중석에 앉은 중년 남성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몰래 눈가를 훔쳤다. 그의 강연이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보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온 그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옆에 앉은 아내가 물었다. 여보, 당신 요즘 참 행복해 보여.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엔 퇴직이 두려웠는데 이젠 내일이 기다려져. 늦은 밤, 그는 거실로 들어와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돈은 결국 마음의 거울이다. 불안하면 도망가고 믿으면 돌아온다. 그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다. 그때 밖에서 새벽 바람이 스쳤다. 그는 문득 예전 자신을 떠올렸다. 퇴직을 앞두고 불안했던 50대의 자신을.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빛바랜 카드 고지서 대신 노트 속 차분한 글씨가 그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었다. 이제 그의 하루는 돈에 쫓기던 삶에서 돈을 설계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그는 다시 한번 수첩을 덮으며 속삭였다. 은퇴 후에도 돈이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로 남는 게 중요하다. 그의 삶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다. 퇴직 후의 평화는 우연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그 준비는 퇴직 5년 전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퇴직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진짜 나를 찾는 쉼표다. 먼저 대한민국 내부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약 20%가 1인 가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곧 많은 분들이 배우자나 자녀의 도움 없이 홀로 노후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같은 자료에서 55세에서 79세 인구 중 연금 수령자가 약 절반, 즉 49.4%에 불과했고 수령액도 1인당 월 평균 약 55만 원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노후 대비는 연금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매우 불안정한 현실입니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중장년 임금 근로자의 퇴직 후 재취업 이행 양상을 분석했는데 45세 이후 퇴직한 임금 근로자들이 재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특히 첫 직장 퇴직 시점 이후 단기간에 직종 또는 근로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퇴직금과 연금 이외에도 퇴직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구조나 수입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설계가 노후 준비에 필수적이라는 실증적 근거가 우리 사회에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셈입니다. 한편 해외 통계도 이런 현실을 뒷받침합니다. 예컨대 OECD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60세에서 64세 연령대의 고용률이 평균 약 55.9%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 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이 확인됩니다. 즉, 연령이 올라가면서 직장을 유지하거나 재취업을 하는 일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제노동기구 자료에 따르면 55세 이상 노동자들은 단순 실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근로, 원하는 일보다 덜 일하는 상태, 혹은 구직 중이지만 통계상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잠재구직자 등의 형태로 노동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결국 퇴직 후 수입 흐름의 끊김과 일자리 상실 후 회복의 어려움이라는 두 가지 리스크가 중장년 이후 노후 실패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연공 서열형 임금 체계의 완화, 직종 전환 기회 확대, 교육과 훈련을 통한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합니다. 요컨대 통계와 전문가, 의견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단순히 퇴직금이 얼마냐 또는 연금이 얼마냐만으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퇴직 전후로 어떤 수입 흐름을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퇴직 이후에도 스스로 존재 가치를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가입니다. 이처럼 앞서 소개한 두 사람의 사례, 하나는 준비 부족으로 고통을 겪었고 다른 하나는 계획으로 흐름을 이어간 이야기는 단지 드라마가 아닌 통계와 연구가 뒷받침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주한 평생 일했는데도 돈이 없는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실질적 지원책 및 해외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제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장년과 노년층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어르신 고용 및 사회활동 종합지원계획 2023년에서 2027년에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맞춰 사회서비스 분야와 민간 분야의 노인 일자리 비중을 전체의 40% 이상으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을 통틀어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노년층 인구의 1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자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해왔습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법에 따라 기업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2022년부터는 고령자 고용 촉진 보조금 제도를 통해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거나 장기 고용할 경우 기업에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와 맞물려 시니어 인턴십이나 중장년 재창업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경력을 쌓고 지원금을 받아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퇴직 후 제2의 진로를 모색하는 중장년층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있어도 임금이 낮고 직종이 맞지 않아 그냥 버티는 형태의 일자리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우리가 실제로 선택하고 활용해야 할 실천 가능한 방식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퇴직이 임박한 50대와 60대는 퇴직 전 최소 3년간,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사전 탐색과 실험을 해야 합니다. 위 정책들에 따르면 지자체나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턴십과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취업 또는 창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정부 보조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있는 고령자 채용이 매력적이므로 이 점을 활용해 재취업을 제한하거나 협상할 여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창업을 고려한다면
소규모 실험 후 사업 본격화라는 흐름을 국내 제도와 연계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니어 창업지원센터나 지자체 내 창업지원금, 노인 창업 프로그램을 미리 탐색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인턴십 또는 강좌 형태로 미리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55세 이후까지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령근로자 고용유지 정책을 적극 운영해 왔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딕 국가들은 연령 55세 이상 근로자 고용률이 매우 높으며 그 배경에는 고령근로자 대상 직업훈련, 고용전환 지원, 고용유지 장려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고용계약 만료 후 고령근로자의 재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업이 임금체계와 계약 형태를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과 기업 내 재배치, 조직 내 직책 변경 등을 통해 고령 근로자가 기존 경력을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모델은 한국 중장년층이 취해야 할 전략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많은 중장년에게는 일자리와 금융설계와 사회활동이 함께 결합된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 교실과 중장년 경력전환 인턴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고 지역 은퇴자 네트워크와 연계의 강의 및 멘토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은퇴금은 그대로 두고 월 수입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촉진 보조금과 시니어 인턴십 수당 등을 더 널리 알리고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골든타임 퇴직 전 3년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해야 합니다. 기업은 고령 근로자를 단기 또는 파트타임이 아니라 경력 존중형 역할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자신이 무슨 일을 좋아했나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보람을 느꼈나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 답을 퇴직 전에 조금씩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위 정책들은 당신이 그 행동을 현실로 옮기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의 노후는 단순히 돈이 없어 불안하다가 아니라 일이 끊겨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공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지자체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중장년 프로그램을 검색해 보시고 참여 신청서를 열어보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하루의 끝, 붉은 노을이 천천히 기울 때 누군가는 길 위에서 아직도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걷고 누군가는 마당의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퇴직 후의 인생도 어쩌면 이 노을빛과 같을지 모릅니다. 해가 지는 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 두 사람을 기억하시죠? 한 사람은 평생 성실히 일했지만 준비 없는 퇴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카드 고지서가 쌓였고 그 종이들은 그동안의 땀과 세월을 조용히 삼켜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퇴직을 두려움의 문이 아닌 새로운 문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후의 청구서 대신 자신이 직접 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엔 오늘은 강의 1시간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했다라는 문장이 있었죠. 이 둘의 인생은 다르지만 출발점은 같았습니다. 똑같이 새벽 지하철을 타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일하며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길에서 갈린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한 사람은 멈췄고 다른 한 사람은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인생의 두 번째 여정은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젊을 때는 나도 나중엔 잘 살겠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갑자기 찾아오고 그때가 되면 너무 늦었다는 걸 깨닫죠.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아주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가계부를 써보는 일, 지자체 시니어 프로그램을 검색해보는 일, 아니면 단순히 내 인생에서 내가 진짜 좋아했던 일을 적어보는 일.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과거를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버텨온 자신을 다독이고 남은 시간을 두 번째 봄으로 맞이하는 일입니다. 돈보다 더 귀한 건 의미 있는 하루이고 그 하루가 쌓이면 그 어떤 연금보다 든든한 인생의 자산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당신은 지금 어디쯤 서 있나요? 퇴직을 앞두고 두려움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퇴직 후 방 안에 앉아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주세요.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갈 시간의 시작입니다. 정부가 만든 정책, 지자체의 프로그램, 그리고 당신 곁의 가족과 친구들이 바로 그 시작을 돕는 손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경험, 그건 사라진 게 아니라 아직 누군가를 위해 쓰일 수 있는 당신의 힘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카드 고지서를 내려놓고 마음속에 있던 오래된 꿈을 꺼내보세요. 배움을 다시 시작해도, 작은 가게를 열어도, 혹은 봉사를 해도 좋습니다. 그 모든 길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연결해주는 길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퇴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림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로 옮겨가는 변화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용기 하나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생 일하고도 돈이 없었던 인생이 아니라 평생 일하며 행복을 남긴 인생으로 끝맺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자신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을이 진다고 하루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내일을 위한 쉼이 있을 뿐이죠.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이 끝이라면 그 끝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그 가능성을 믿는 순간 새로운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엔 카드 고지서 대신 웃음이, 불안 대신 평화가, 후회 대신 감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신 모든 50대, 60대, 70대 여러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이제 그 멋진 당신의 이야기를 퇴직 이후에도 계속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